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11월의 첫 손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번에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예. 나중에 뭐 자세히 한번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아빠. 반대로 아빠. 아 그래요? 네,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떤 가족으로 살아야 할까. 예. 아버지 김병준이 대한민국 부모를 위해 던지는 질문. 예.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 그렇게 봐주시면 예. 좋고요. 예. 사실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는 작년 저희 12월에 황태순 TV에서 그때 12월에 저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로부터 그렇습니다. 11개월 만인데 이번에 보니까 보통 저 정치인들이 보면 책을 내면 조금 그 정치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는데 의외로 보니까 다정다감한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세상에 큰 무게를 지는 그런 책을 내셨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제 제가 말하자면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네. 이 첫 아이가 이제 아이들이 하여간 커서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쯤 되면 네.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키웠는지에 네. 대한 긴 편지를 하나 써서 주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예. 이제 저한테 숙제죠, 일종의. 그 숙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셨군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키워서 어떻게 낳았느냐. 그런데 이제 단순한 숙제가 아니고 네. 뭐 편지를 써서 준다고 했더니 네. 주변 분들이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느냐.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간다 했더니 그럼 그렇게 쓰지 말고 편지를 쓰지 말고 아예 책으로 좀 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책으로 냈는데 일종의 이제 교육학적인 상식과 또 그다음에 아이 키우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정말 글자는 언제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언제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또 그다음에 뭐 아이들하고의 어떤 대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뭐 식사나 놀이공간과 그다음에 그 식사를 하는 공간과의 구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교육학적인 상식과 연결을 해서 쓴 책입니다. 자, 구체적 내용은 사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광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 보면 이렇게 저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데 저희도 뭐 출연은 못 드려도 이 저 책이라도 광고해 드려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니까 대한민국 지금 현재 20대들은 대한민국 현재 20대들은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지금 보면 결혼도 하지 못하는 그 20대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이제 아빠로서의 김병준 만나봤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정치인 김병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 즉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뭔가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나마 최근에 보니까 조국 전 장관 덕분에, 이건 덕분입니다. 덕분에 한 달 반간 대한민국이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 곳곳에 숨어있던 그 뜨거운 민심들이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표출되고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또 표출되고 또 대학생들이 보면 저 대학로에 몰려나서 얘기하면서 뭔가 뭐 관제데모나 조직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국민들이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어떤 역동감을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거리로 나오는 게 참 힘든데 그렇게 많이들 나와서 굉장히 그 속으로 이제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했던 것들이 표출이 된 거죠. 제가 여러 군데 그 10월 3일, 10월 9일 양일간 또 뭐 다녀보면서 만나보고 했지만 정말 그야말로 어떤 조직이 들어서 동원한 그런 경우도 아니고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그 당협위원장들에게 이제 이렇게 좀 할당을 하죠. 조금씩 모시고 나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럼요.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지방에서 비행기 타고 KTX 타고 그 오시고 정말
그 뜨거운 네. 그러한 일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과 집권 여당 민주당 간에도 이제 갤럽 기준으로 예. 9% 포인트까지 거의 줄어들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1월 1일 금요일 갤럽이 매주 발표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도루묵으로 갔습니다. 예. 도루묵. 그게 뭐냐니까 한국당 조국 사태 이후 예. 그 난맥상이 반영된 듯 다시 도돌이표로 옛날로 돌아가서 민주당 지지율 40%, 한국당 23%로 17% 포인트 차가 벌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44%로 오히려 39%에서 5%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사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일단 당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러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여간 제가 보기에 포스트 조국 그 조국 사태 이후에 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데 대한 플랜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라든가 또 어떤 가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치 설정하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 저 위원장님이 비대위원장 맡으신 게 8월이던가요? 7월 달. 7월에 맡으시고 얼마 안 돼서 그 당시 깜짝 놀랐던 것이 사람들이 두 번 놀랐어요. 첫 번째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측근이었던 김병준 정책실장, 김병준 부총리가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왔어요. 거기서 첫 번째 하나 놀랐고 두 번째는 뭐에 놀랐냐 하니까 그야말로 그동안 사실은 작년 7월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되고 그다음에 보수 우파들이 완전히 숨도 못 쉬고 있을 텐데 한마디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찔렀습니다. 그게 국가주의를 확 찔러버렸어요. 기억나는 게 중학교 학교에도 왜 자판기를 두어라 말아 하느냐.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비교적 잘 아는 입장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의할 수도 없고 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강화하는데 그냥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가 권력의 그 개입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보면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가는 방향에서 어떤 새로운 말하면 자기들 집단 내에서의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도 용서하지 않는 패권주의, 종파주의, 결국은 이게 전체주의적인 모드로 이렇게 몰고 가는 토탈리테어리즘이죠. 전체주의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고 또 그걸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들어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이 정부의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주의와 국가주의. 그래서 그 국가주의를 공격을 하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그와 대비되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탈국가주의다. 가치가 바로 탈국가주의다. 국가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 시장과 우리 공동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 갑질하는 거 막고 하는 거 이거 신경 써줘야 되고, 맞습니다. 또 더더욱더 안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써줘야 되죠. 국가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것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데나 국가가 개입한단 말이죠. 뭐 임금을 갖다가 굉장히 높인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낮은 상태도 아니고 굉장히 높여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버리고 노동시간도 일률적으로 규제해버리고 52시간 이상 더 이상 고용하면은 처벌하고 학교에 커피 자판기를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드느라고 그랬습니다만 커피가 아이들한테 해롭죠. 그러면 그 해로우면 그 못 마시게 하는 건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교 운영위원회나 하다못해 교육감이 신경 쓸 일이 그런 걸 법을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해버려요. 그렇다고 애들이 안 마십니까?
마실 거 다 마십니다. 집에서 뭐 보온병에 싸울 수도 있고 믹서기를.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한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그런 것들 심지어 뭐 먹방 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덤비는가 하면 맞아요. 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어리석고 사납고 그래서 감독하고 규제하고 가르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자신들은 그것을 충분히 예. 철인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이제 그 국민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규제하고 감독해야 될 그런 사람들로 보고 네. 국민들 사이에 자율적인 질서는 절대로 생성돼서도 안 되고 생성될 수도 없다라고 보고 뭐든지 국가가 개입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감독하고 규제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들이고 네. 충분히 자율적인 질서를 잡아가면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것이 그게 국가가 할 역할이지. 네. 아무 대로나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권력의 칼을 들고 들어가서 네. 행정 처분하고 사람 잡아 가두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네. 탈국가주의 그러니까 자율과 자유 네. 이런 것을 앞세운 탈국가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7월에 이제 비대위원장 맡고 그다음에 올해 2월이던가요, 1월이던가요, 그죠? 황교안 대표 네, 체제가 2월 말에 3월 달부터 시작하셨죠, 사실. 그때 한 8개월 가까이를 갖다 비대위원장 맡으시면서 그때 주변에서들 많이 이제 보면 뭐랄까 그 비대위 기간을 짧게 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당 대표를 맡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들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8개월 동안이란 8개월 갖고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 새로운 탈국가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고 그 체질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노믹스, 아이팔리틱스.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이제는 개인이 중심이 되고 개별 기업이 중심이 되고 혁신과 성장의 축은 우리 그 개인과 그다음에 개별 기업과 우리 시민사회나 시장이 끌고 가는 것이고 국가는 보완적으로 복지라든가 공정거래라든가 안보와 치안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보충적 기능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자.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노믹스. 그런 겁니다. 아이팔리틱스. 근데 이제 이것이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온 게 이제 올 3월 초고 이제 그럭저럭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되어 가는데 최근에 보니까 국민들이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책 한 권 내놓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뭐 강령 정해서 발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체화돼야 됩니다. 체화. 그 말 그대로 몸에 배야죠. 몸에 배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매일 매일의 언어 속에서 그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입법 과정에서도 그러한 입법은 말하자면 그게 그런 철학에 반하는 입법은 하지 말아야 되고. 입법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이제 그런 기준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같이 이렇게 365일 그런 철학이 이게 서로 이제 그야말로 자기 것이 됐을 때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체화란 말씀하신 게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사실 386 운동권들 이 강한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 갖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흔한 얘기로 뭐 개똥 논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교육하고 체화하는 그 과정을 거쳐 갖고 단단한 형성되었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청와대면 거의 4년 계셨죠. 뭐 사실상 5년을 거의 다 그때 봤던 지금 현재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수석급 이상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로 행정관 비서관 초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봤던 그들과 문재인 비서실장 포함입니다. 문재인 비서실장 포함 그들과 세월이 10년이 흐른 지금의 그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즉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그 노무현 정부 안에도 이제 노무현 우파 좌파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파들이 주도했던 것이 이제 무슨 한미 FTA라든가 그다음에 제주 해군 기지라든가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했다면 그런 걸 반대하면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그 분배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좌파들인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이런저런 싸움들이 많이 있었죠. 네. 있고 서로 감정 대립도 많이 하고. 네네. 근데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좌파 중에서도 또 좌파들. 이런 좌 중에서도 극좌.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핵심을 이룬다고 보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는 호남이라는 기반 위에 네. 실질적으로 그 지지 세력이 호남 플러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집합이었어요. 노사모라든가 네, 개인들이었어요. 예, 예. 일반 시민들이고 네. 넥타이 부대.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네.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세력은 네. 이것은 노무현 정부하고 180도 달리 네. 바로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이념 세력과 노동 세력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운동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도 그렇고 네. 생각도 그렇고 다 다른 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뭐 진보, 같은 좌파 정부라 하지만은 노무현 정부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혀 다르죠. 이 운영 주체 예를 들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시민단체 출신들 예, 예. 여러 인사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분들이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지금 이 정권의 핵심들을 이뤄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제가 황태수 TV에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내 세력, 민노총,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교조,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늘 이제 이 소위 그 노무현 정부 안에서 이제 네. 우파 세력들은 늘 그분들하고 이제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노무현 우파 쪽에 속한 분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나이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 FTA를 놓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했고 예, 예. 또 뭐 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네. 법률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놓고도 네. 그야말로 서로가 그냥 목을 건 싸움.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는 그 내부 갈등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김병준 위원장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이끌고 있는 세력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좌파 중에서 좌파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극심하게 괴롭혔던 뭐 그런 사람들인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주의 플러스 사회주의를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것을 막아야 될 지금 우파 야당인 자유한국당 예. 이 싸움이 이제 불과 5개월 반 정도 다가왔습니다. 네. 내년 4.15 총선이에요.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어제 저 황교안 대표가 보니까 인재 영입한다고 8분인가요? 그 새로 영입한 거 소식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참 이 당을 운영해 보면 네.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서 네. 함부로 비판하기는 굉장히 그 힘이 듭니다. 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네. 순서가 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과정에 있어서 네네. 이 좀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 보여야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칙과 기준이 네. 이 먼저 좀 설정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모시고 어떤 분은 네. 안 된다라든가 네. 또 그렇지 않으면은 대충 어떤 분들은 네네.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네네. 이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 이게 그게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네. 잘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저런 기준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네. 지금 일종의 이제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게다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죠. 그리고 쭉 이어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저분들을 모신다고 하는데 모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그림도 없이 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 인재는 네.
언제 영입이 잘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무 때나 영입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당의 인기도 좀 올라가고 예. 또 당이 좀 안정적이고 이럴 때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네. 우선 지금 현재의 지금 앞으로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네. 반영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네. 인적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예, 예. 이런 것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또 실제 그런 행동이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좀 오르고 네. 이러면서 모시면 더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네요. 이게 좀 여기 좀 자유한국당이라는 식탁이 있어요. 이게 뭐 지난 2016년부터 그때 그러니까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진박 마케팅이니 뭐해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식탁이 있습니다. 이걸 좀 치워달라 그러면 일단 치울 걸 치우고 그 다음에 새 그릇을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뒤죽박죽 놔둔 상태에다가 또 갖다 섞어 놓으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섞어 놓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네. 그 과정의 기준이 뭐냐, 네. 그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이제 이런 이제 시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어떤 그림으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나오면서 네.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이 좀 나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좋은 분들이 모시려고 하면 더 좋은 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예전에도 이제 옛날 보면 이제 김영삼, 김대중 다 야당 총재 하실 때도 네. 보면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보면 때로는 의원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협박을 해서라도 당신 이번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보면 96년에도 DJ도 보면 정동영이다 신기남이다 뭐 추미애다 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을 주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우리 리더십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데 네.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확보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국민과 대화하면 됩니다. 국민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국민들의 지지가 네. 바로 이제 리더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끌도록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네. 실질적으로 정말 내보내야 될 분은 네. 과감하게 네. 이제 과감하게 정말 이거는 협박을 해서라도 뭐 국민의 목소리로서 예. 정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실 분도 정말 국민이 모시도록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낫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태산같이 많은데 예.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한꺼번에 우리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오늘을 갖다가 하나 계기로 해서 자주 우리 김병준 위원장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제가 약속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보답으로 자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이거 한 번씩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지금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TK 지역에서 보면 결국 TK 대망론이 있는 가운데 김병준 위원장이 내년에 그 대구 수성갑 예전에 제가 박철원 의원 모시고 있을 때 8년을 갖다 보좌관으로서 있던 그 지역입니다만 수성갑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100% 제가 무슨 화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떤 마음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보수 정치가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게 자유한국당이 이제 중심을 못 잡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당이 중심을 못 잡는 부분은 이게 영남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당인데 그리고 당원들도 절대적으로 영남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우리 최순실 사태 이후로 영남 지도자 군들이 뭐 아주 사나운 말로 이야기하면 뭐 죽었다고 그럴까요? 비겁했죠. 또 그렇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하고 또 지금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도자 군들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결국 당이 중심을 못 잡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그래도 몇 사람 정도는 그 영남권의 지도자들이 다시 등장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보수 정치가 좀 굳건히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그게 이제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서는 거는 곤란하고 그렇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새로운 리더십이 굳건히 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구를 출입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출마론이 나오고 네, 네. 또 무슨 지지 그룹이 만들어지고 네.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김병준 위원장, 가장 세상에서 무거운 이름을 갖고 계신 아빠 김병준 위원장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